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더 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1억짜리 집을 살 경우에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7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투기 광풍이 불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집값의 최고가와 최저차의 차이가 지난달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좀 갑갑해집니다. 고가주택 가격이 조금 떨어졌고요. 저가주택 가격은 57%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집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전세보증금 보험이 인기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니까 세입자들이 이 보험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보증금의 경우에는 90% 이상, 그 밖의 주택도 70 내지 80%가량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세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전세보증금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세월호 침몰이 오늘로 91일 됐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집입니다. 생생경제가 마련한 오늘의 경제 핫이슈입니다. 반년 전이죠. 박근혜 정부가 실업률 낮추고 또 고용은 늘리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바라보는 기업과 또 근로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는 좀 지지부진하고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아르바이트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잠시 후 2부에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12차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양국 간의 FTA를 체결하기로 노력한다. 이런 성명을 명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첫 협상이라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화요일 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아주 오늘 뜨거웠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양들을 보여주었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진 하루였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 중인데요. 네. 일단 먼저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84포인트, 0.94% 상승하면서 2012.7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최근에 거래소 대비 상대적인 강도가 높았던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2.35포인트, 0.42% 하락하면서 559.1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이런 장 흐름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은 또다시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수급 흐름 중에서도 선물 흐름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선물 매수를 11,277계약 매수를 했는데요. 네. 보통 한 2-3천 계약 정도가 순매매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선물 순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었고요. 선물 시장이 이렇게 앞서 달려가면 당연히 움직이게 되는 것은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한국의 대형주들이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6%, 현대차가 3.1%,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4.2%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시원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진했던 화학주들, 그러니까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컬 등도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자 증권업종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형주들이 주로 강세 보여주면서 중소형주들은 그다지 제대로 된 시세를 뽑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이 부분은 코스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떨어진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중소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줬고요. 네. 또 하나 큰 흐름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중에는 수출 관련주들이 좀 많습니다. 환율과 연계되었다고도 조금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보다도 먼저 좀 다른 움직임이 먼저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환율이 올랐다고 수출주들이 오른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환율도 올랐고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예. 일단 시장 흐름에서 흐름상의 변화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 대형주 대비 상대적인 선전을 이끌어왔던 내수 관련 주식이라든가 음식료 관련 업종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CJ제일제당은 2.6% 하락하는 그런 양상 보여줬고, 그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게임주들이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들은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현물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2,600억대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시장을 움직인 주요 세력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였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워낙 단기로 움직이는 게 이 선물 흐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환율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움직였습니다. 예. 예. 오늘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인데 오늘 9원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할 정도로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1,010원이 깨지고 나서부터 방어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방어가 들어왔는데 하루에 9원이 넘는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이루어졌다는 건 방어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 내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집값의 70%까지를 담보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이기 경제팀이 네. 이달 말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 부동산 관련 핵심 규제인 이게 LTV를 70%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LTV라는 게 왜 집을 담보로 돈 빌릴 때 네. 최대 몇 %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를 말하는 건데요. 이 LTV가 현재 은행에서는 수도권이 한 50%, 지방이 60% 이 정도였거든요. 예. 이걸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수준인 70%로 확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 살 때 집값의 7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 자기 돈이 9천만 원만 있어도 나머지 2억 1천만 원을 집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아예 정부의 LTV 규제를 없애고 은행 자율로 맡기는 그런 방안까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요. 네. 일단 은행들에 이렇게 빌려줬던 돈, 그러니까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원인데 네. 가계부채가 또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두 가지 예. 걱정이 돼요. 그런 게 걱정이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LTV, DTI라는 게 사실 그동안 무슨 판도라 상자처럼 그렇죠. 함부로 열면 안 되는 마지막 보루다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예. 자칫 이 가계빚을 눈덩이처럼 키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이미 지금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428조 원이거든요. 예. 이미 그러니까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인데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이 가계비 부담을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부처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그래서 엇갈리던데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LTV를 70%로 완화는 해주더라도 이 집 살려는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그래야 되지 않는 건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생활자금이라든가 뭐 사업비 이런 거로 쓰는 거에는 규제 완화를 해주지 말자, 이런 거죠. 네. 또 대출 상환액이 그 개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거 예. 조정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금융위가 아직 합의를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참 친박계 실세 정치인인데다가 후보자 아니죠, 이제. 워낙 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예,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강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끌어올려진다면야 뭐 그걸로 인한 상황 자체는 괜찮겠지만은요. 네. 그게 안고 갈 거품들이 참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영국에서도 보니까 지난달에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이 DTI 규제 강화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세계적인 추세와는 오히려 좀 역행하다,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LTV DTI를 둔 것을 약간 좀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듯이 좀 평가를 한 적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네. 근데 아마 금융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실수요자를 가려내느냐. 그러게요. 예. 그것도 뭐 좀 막상 적용해 보면 곤란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골라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앞으로 신용카드 할부 연체 이자율이 낮아지나요? 네, 좀 반가운 소식이죠. 그 할부금 연체했다가 그 비싼 이자 내신 경험 뭐 많이들 있으실 텐데, 지금이 얼마죠? 오늘부터 그 신용카드 할부 연체율이 좀 싸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고 이자율이 연 30%였거든요. 고리네요. 예. 이걸 25%로 낮추는 그 이자 제한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당장 뭐 신한카드, 롯데카드 이런 카드사들이 할부 연체 수수료를 뭐 연 한 4.5%포인트 내렸고요. 네. 삼성카드, 현대카드도 할부 연체 수수료를 한 5%포인트 정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럼 너무 높다는 지적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네, 이게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거였죠. 예.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조금 주의를 하실 게 예. 이미 신용카드로 지금 결제를 내셨던, 할부 결제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기존의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소급돼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그 연체되는 것에만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이번에 그 연체 이자율을 낮춘 게 이 할부 거래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대출이라든가 현금 서비스 이런 건 여전히 뭐 30% 안팎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되니까, 네. 그건 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할부 거래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율을 조금 낮춰준다라는 네, 그렇죠. 거군요. 올해는 추석이 9월 초더라고요. 네.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차례상을 준비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추석 연휴가 9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38년 만에 가장 빠른 추석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 7, 8월에 여름휴가 갔다 보면 또 9월 초에 또 추석 연휴니까 연휴가 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차례상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햇살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2주 정도 지금 담겨지는 거니까 물량이 예. 좀 모자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건데요. 그 한 대형마트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예상을 해봤더니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한 10% 오른 22만 5,240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과의 경우는 한 개당 한 3,000원으로 작년보다 한 1.5배 비싸질 것 같고요. 이거 평균 가격 아니에요? 네, 배도 한 개당 평균 한 25% 오른 5,000원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전망인데, 뭐 단감이라든가 밤 건대추 이런 것도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예. 요즘 고기값 정말 비싼데,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금값이다 뭐 예. 이러는데, 추석 연휴까지 한우라든가 돼지고기, 계란 가격도
최고 13%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네. 건 대파라든가 애호박, 숙주 이런 채소류는 올해가 좀 풍년이어서 채소값은 조금 싸질 것 같다고 합니다. 계란 같은 거는 많이 사둘 수도 없고 네. 고기 같은 건 좀 사서 냉동을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게 항상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들고 네.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또 추석 비용까지 생각하니까 부담인데요. 안 되잖아, 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현 정부가 실업률은 낮추고 또 일자리는 늘리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들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도 참여율이 좀 낮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경력도 인정되고 근로조건은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조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 반년 정도 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어디로 가시죠? 저 이번에 강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여 반납이 언제까지? 내일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전화 미리 주시고요. 반납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조치를 해놓으니까요.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캠핑이 처음이어서 일단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 취향에 맞게 구매는 그때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대를 보니까 싼 게 텐트 하나에 50만 원대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대형 텐트를 6만 원 정도에 대여를 했으니까 그 정도면 가격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뉴스포츠 캠핑용품 렌탈 전문점입니다. 많이 찾죠? 일단 캠핑용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도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여하는 쪽으로 좀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추세가 테이블이라든가 고기도 구워 먹고 얘기도 나누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거실 공간 같은 개념이죠. 타프가 요즘 많이 또 나가더라고요. 테이블하고 200~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할 때 대여를 하게 되면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에 대여를 하실 수가 있죠. 방학이라든가 MT 이런 시즌일 때는 학생들이 좀 많고 이제 휴가 시즌 되면은 가족끼리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수요층이 많더라고요. 대여하는 기간은 이제 1박 2일에서 2박 3일, 3박 4일 다 가능합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캠핑용품 대여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대여가 안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핑용품도 사려면은 비싼데 이렇게 빌렸으면은 오히려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요즘 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공유 경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도 이제 나눠서 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캠핑용품
상품도 대여도 가능하고 그런 공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의견이나 또 이런 것들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억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다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근로시간이 짧아도 보험이나 이런 근로조건에는 차별이 없다. 또 경단녀라고 하죠. 육아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그리고 퇴직한 연령층에게는 유용하다. 또 특정 시간대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아서 생산성도 올라간다. 이게 다 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했던 장점들입니다. 지금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한 지 반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 도입의 어떤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우리가 다 압니다만은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들을 했어요. 예. 근데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 일자리를 늘리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핵심 노동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정책인데요. 네. 주 15시간 내지 30시간 일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시간급과 후생복지에는 차별이 없고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고 그리고 이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진한 정책인데요. 사실은 이 정책이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에서부터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제가 앞에 나열했던 장점들이요. 이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점이잖아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때는 기업에는 그렇게 이득될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예, 그게 아마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안 늘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선 시간제를 전문 업무나 주요 업무에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고용관행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중요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짜투리 업무의 주의로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투입할 만한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가 아무리 임금을 지원을 해도 그러니까 효과적인 업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채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리고 이 지원이라는 것은 항상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아무리 맞추려고 해봐야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로서는 굳이 이런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늘려야 될 유인을 또 못 느끼게 되는 거겠고요.
네. 근데 구직자들조차도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최저임금이 5,200원 수준인데 여기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게만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책하에서는 시급 한 7,000원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냐 그러는데 시간급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는 최저임금이 한 월 기준으로는 116만 원쯤 되는데 한 70%가 안 되는 80만 원짜리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좋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계비를 좀 최대한 많이 벌고 싶은 노동자의 욕구상 사실은 이 일로는 별로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최저임금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는 또 찾기가 어렵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주요 업무에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좋은 일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인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월 임금으로 이 일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좋은 자리는 별로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의 연속성을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면은 앞으로 이런 정규직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뭐라든지 그런 보장도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의 종류도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이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주겠다는 지원 예산이요. 한 90억 정도가 마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겨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90억의 38% 수준인 34억 정도만 집행이 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집행 수준이 낮은 것은 그만큼 이렇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겉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왜 작동을 하지 않을까? 그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혹시 이제 뭐 이렇게 비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일자리가 혹시 마련이 되는 게 있나요? 외국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시간제가 40%가 넘는 비정규직은 많지만 그런 차별은 매우 적은 관행을 가지고 있어서 모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템포러리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계약직, 단기 계약직 파트타임입니다. 시간제의 문제의 대부분은 상용직이나 정규직의 시간제라는 것은 사실 형용 모순처럼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제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시간급은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는 더 할증률을 둔다든지 또 모두가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의 정도를 축소하면서 사실 좀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둔 정책만으로는 이게 폐해가 더 심각하다라는 점이 여러 외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후반부에 얘기하려다 좀 끌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최저임금보다 우리가 한 2,000원 안 되게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한 서너 시간 일해가지고서 생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최저임금은 시간급은 조금 더 높은 편인가요? 많이?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요. 정규직하고. 우리는 최저임금의 130%를 줘야 된다.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야 된다지만 명확한 기준이 요 정책 선택에 해당하는 데만 적용이 되는 건데 보편적으로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후생복지에서도 이 차별도 적어서 정규직이기 때문에 얻는 부가적인 요소 외에는 차별이 없어서 임금에 우리나라는 이제 비정규직이 절반이거나 절반 미만이죠. 시간제의 경우에는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20%까지 그러니까 20% 정도의 차이만 나도록 근접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제 임금을 보고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변수 중에 하나로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으로서는 지금 이제 지원금이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나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 걸까요? 예, 이 원래 정책이 양질의 시간 선택제가 아니라 상용형 시간제 제도였습니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요? 정규직과 준하는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이야지 좋은 일자리겠죠. 그런 의미였다가 약간 약화시킨 거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채용할 기업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지원금은 1년밖에 나오지 않는데 계속 고용을 보장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1년 지원금 받는 기간에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거의 이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후퇴한 정책인데요.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속적으로 담보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요인은 전일제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노동시간이 작지가 않습니다. 정규직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많은 비정규직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전일제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절반만 줄 수 있는 비정규직이 계약직, 파견, 특수고용, 용역 다양한 형태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넘죠. 그런 이렇게 값싸게 오랫동안 일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이 널려 있는데 이 단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을 잠깐 준다고 해서 마땅한 지속적으로 일시키지도 못하고 인력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단시간 일자리를 정부 정책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도 못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책 실패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부도 이 반년을 좀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예, 이 정책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정책이다라는 지적을 누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대선 후보 공약 때부터 사실 일자리를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과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겨우 이렇게 가장 사실 비정규직 문제, 우리 일자리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시간제를 선택해서 일부에게 아주 정책 효과도 제한적인 곳에 적용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를 담는 것 같은데 현실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작동 가능성도 낮은 정책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데 개선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기는 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한번 접근하는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이 제대로 접근하려면 전공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선택이고 너무 많고 차별도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해서 사실 주변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적인 문제,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문제,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 문제,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일자리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전공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는 것. 그러니까 시간제가 아니라 계약직, 파견, 용역, 간접고용의 문제 이런 이 많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요즘 김밥집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김밥하면 싼 음식, 최근까지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4,000원이 넘는 고급 김밥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에는요. 이렇게 김밥 전문점 프리미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곳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예, 이 새로운 김밥집, 이른바 이 프리미엄 김밥집이 어떤 김밥집인가요? 예, 요즘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00원, 2,000원 김밥이 아니고요. 네. 요즘 프리미엄 김밥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그 떡볶이 전문점이 한동안 상당히 많이 상권에서 생겼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떡볶이 전문점에 좀 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떡볶이 전문점 정도 했던 자리에 고급 김밥 브랜드가 생기고 있는데요. 네. 명품 김밥이죠. 명품이라는 개념이 원재료 자체가 상당히 좀 이 고급 원재료를 씁니다. 뭐 이를테면 단무지도 우리는 다릅니다. 뭐 표백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참기름도 좋은 참기름, 그다음에 뭐 계란 하나도 무항생제란을 쓰고 뭐 햄도 저염햄, 김이나 이런 쌀 하나도 상당히 국내산 고급 쌀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급 식재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가도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뭐 비싼 거는 4,600원짜리 김밥도 있거든요. 비싸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고급 김밥과 함께 시설도 상당히 카페풍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좀 김밥집이 이런 형태로 바뀌는구나, 이런 걸 아마 이 소비자들도 아마 시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밥 시장도 변천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김밥 그러면 우리 40, 50대 세대들만 하더라도 김밥은 소풍날 어머니께서 특별하게 싸주셨던 아주 귀한 음식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귀한 음식이 대중화됐던 게 90년대 초중반, 이른바 서울 대학로 상권에서 그 당시에 뭐 쌍둥이, 종로, 긴가네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출시되면서 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김밥 브랜드가 새롭게 이렇게 선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런 이른바 이때 그 2,000원, 김밥 하나 2,000원 김밥이 사실은 열렸습니다. 근데 2,000원 김밥 시대는 97년 말 IMF와 함께 2,000원 김밥에서 1,000원 김밥 시대로 완전 재편되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면서 뭐 김밥 천국이라든지 김밥나라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수십 종이 생겨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이렇게 맞게 되는데 2000년대부터는 1,000원만 팔던 집들이 이제 1,000원 팔아서는 원가가 너무 비쌉니다. 1,000원 팔아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1,500원, 2,000원 김밥 시대로 다시 회귀했고요. 또 그러는 중간에 그 김밥과 같이 팔았던 떡볶이나 만두, 튀김, 국수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행상하면서 김밥은 좀 분식점 시장에서 좀 이런 아무래도 대표성을 좀 잃어가는 듯한 좀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작년 초 중반 사실은 요즘 부산에서 출시한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서울 시장을 많이 공략하고 있는데 네. 부산에서 런칭한 이런 좀 명품 김밥 전문점이 이 부산에서 한 170개 정도 오픈하다가 최근에 서울까지 오픈하면서 이 특정 브랜드,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뭐 지금 거의 4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오픈했고요. 그리고 뭐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요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면 이런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밥이 이렇게 비싸면은요, 주 소비자층이 누굴지도 궁금하고 사실 김밥은 좀 싸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소비자 반응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 고급 김밥을 두고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엇갈린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뭐 30, 40대 주부들, 주로 주부층 같은 경우는 김밥이 아무리 비싸봐야 그래봐야 김밥 아니느냐,
나는 김밥은 그냥 뭐 이 밖에 나가면 외식거리로 김밥을 사 먹기는 좀 그렇다. 주부 반응은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 직장인들이나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간단하게 한 끼 먹기는 김밥이 괜찮고 같은 김밥이라도 그래도 좀 명품 건강 김밥을 먹는 거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도 있고요. 반면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 좀 김밥 한 줄 너무 비싸다. 또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좀 상당히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명품 이런 저 프리미엄 김밥에 대한 반응은 약간 좀 결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을 세우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점포 입지 참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미엄 김밥집이 최근 요 김밥집이나 분식점 시장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과연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소비자 조사에서 보여지듯이 일단 2030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 좋은 상권이거든요. 이런 상권에서 1층에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로 이 점포를 찾게 된다면 아마 일정적으로 뉴스는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성 측면에서는 좀 옛날의 김밥집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옛날 김밥집은 사실 간판으로 김밥은 걸었지만 실제 매출은 김밥 매출은 전체 매출액에서 한 30% 미만이었고 나머지는 김밥하고 붙어있는 각종 식사류 메뉴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돈가스 이런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했는데요. 최근에 프리미엄 김밥집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0%가 오직 김밥 매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점포 입지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기존의 김밥 전문점도 이렇게 프리미엄 김밥집의 이런 분위기를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좀 이런 분위기도 이 시장에 접근하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뭐 프리미엄 김밥집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 시장을 사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몇 개 브랜드의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는 아니 정보공개서에 등록돼 있는 투자 내역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는 15평 기준으로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공지된 금액이 1억 1,7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꽤 되네요. 그러면 공지된 비용이 이 정도라는 것은 실제 별도 구매까지 다 포함한다면 15평 기준으로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다가 점포 구입비까지 한다면 총 창업비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투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비용이 이제는 김밥 전문점이 1억 미만 창업자가 아니라 거의 뭐 2억에서 3억 이상 투자자들이 녹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아까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400개 이상 오픈하고 있었는데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투자되는가라고 보면 이런 많이 오픈한 브랜드 같은 경우도 12평 기준으로 점포 빼고 9천만 원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점당 매출액은 지금 예상키로는 한 개 점당 한 2,500만 원 정도 매출. 근데 이 프리미엄 김밥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매출액 대비 거의 45% 이상. 뭐 운영자들은 거의 50%는 원가인 것 같다. 식재료 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표님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가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데까지 들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네, 어제부터 12차 한중 FTA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얼마 전에 열렸을 때 연내 타결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급진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이 협상의 쟁점은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는지 한번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웹사이트 그리고 페이스북 생생경제, 트위터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도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